자,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취득시효는 시험에는 그 부동산 취득시효가 출제가 되고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에 한 80% 이상 출제가 되고 나머지 10%, 20%가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자, 점유 취득시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A, B 두 사람이 나왔을 때 하고 C, D하고 E가 등장했을 때 하고 구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A, B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B가 완성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요건이 필요하다? 4개. 첫째는 자주, 두 번째는 평온 공연, 세 번째는 20년 점유, 네 번째는 등기. 됐죠? 그럼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원시 취득, 하나는 소급 취득,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원시 취득이란 말은 그 토지에 저당권이 붙어 있어도 저당권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깨끗하게 취득한다, 이런 뜻이고, 소급 취득은 현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25년 전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세요. 자, A가 명의자, 소유자, B가 취득시효 완성자, C가 완성 전의 승계인, D가 완성 후의 승계인, 그 다음에 B로부터 넘겨받은 E,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됐죠? 자, 그러면은 완성자 B하고 완성 전의 승계인하고 관계에서는 완성 전의 승계인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맞죠? 완성 후의 승계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시험은 완성 후의 승계인이 90%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 후의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완성자 B는 소유권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A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잖아요. 이미 완성 후의 승계인 D가 취득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B가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 책임을 묻는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대상 청구.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와 대상 청구를 묻기 위해서는 A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없어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대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B라는 사람이 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그걸 알면서 A가 D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되면 A한테 귀책 사유 있잖아요. 그때는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하고 대상 책임, 이 두 가지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근거가 두 가지잖아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하고. 채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을 청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상 청구할 때 무조건 대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 전에, 이행불능 전에 이미 완성자가 할 일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할 일이 뭡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어정거리다가 수용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B가 A한테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등기, 10년 이상의 점유. 자, 10년 이상 등기할 때 유효는 물론이고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무슨 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는 제외한다. 뭐요?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 이걸 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0년 이상의 점유. 평온 및 공연 외에 선의무과실도 필요한데 이때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것이고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무과실 여부는 등기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X입니다. 뭐 점유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선의무과실이 돼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점유 개시 심한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그 다음 2번 결과 10년 경과시 또는 취득시효 완성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맞죠?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했을 때 취득한다 그러면 틀렸죠. 뭐 10년 경과시 또는 완성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 물건의 일부. 밑에 괄호는 권리의 일부. 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그런데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뭐요? 물건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물건의 일부인 채로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57번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자, 공유의 취지는 단순한 재산의 결합,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 총유는 단체적 결합. 자, 공유의 대표적인 예는 공동상속재산, 합유의 예는 조합재산, 총유의 예는 종중이나 교회재산. 여기까지를 우선 잘 기억하시고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은 존재하는데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인데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 공유물은 분할도 자유인데 반해 합유물은 분할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밑에 공유물에 대하여 물건 전체입니다.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에 대하여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관리 행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처분 및 변경 행위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 관리 행위는 과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이렇습니다. 자, 그 밑에 정점 58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자, 공유의 대내관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대외관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자, 거기 예로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단독으로 300만 원 이득을 취했단 말이야. 병은 지분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3분의 1임에도 지 혼자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병에게 물건을 내놔라, 등기를 말소해라, 돈 내라 청구가 가능한지 또 어느 범위로 청구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릿속 그림이 그랬죠? 자, 그래서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병이 혼자서 점유하고 혼자서 등기하고 혼자서 이득을 다 먹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갑이 병한테 물건 내라, 등기 말소해라, 그 다음에 돈 내라. 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갑의 지분만큼만 청구하느냐 전부를 청구하느냐 이겁니다. 물건은 어떻습니까? 그게 번갈아 1번이네요. 물건 반환 청구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 갑 3분의 1이죠.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 갑이라도 전부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게 많아요. 보면 그 신기합니다. 신기해. 2분의 3분의 1.
누가 지금 혼자서 다 먹었습니까? 병. 혼자서 다 했단 말, 혼자서. 이때 갑이 병한테 세 가지 청구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는 뭐요? 물건 내라, 등기말소해라, 그다음에 뭐요? 돈 내라,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죠. 전부 반환하라 이리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물건 전부를 반환해라 이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자라도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2야. 3분의 1을 뭐랍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다수 지분권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다수 지분권자라면은 이게 너무도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3분의 1. 소수 지분권자라도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습니까? 네 거 빼놓고죠. 그래서 얼마만큼? 3분의 2만큼 말소해라. 돈은 얼마? 내 거만 얼마? 100만 원.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청구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방과후 1번 물건 반환 청구는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 갑이라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방과후 2번 등기말소 청구는 병의 3분의 1 지분만큼의 등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입니까? 3분의 2. 병의 3분의 1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만큼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3분의 1, 두 번째 괄호는 3분의 2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3번에 부당이득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물건 자체가 아닌 금전적 이득의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하므로 갑은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얼마? 1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이제 제3자가 나왔습니다. 공유의 대외관계. 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이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30만 원의 당해 공유물 전부를 정에게 임대했다. 임대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임대. 이때 갑은 누구에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을과 병이 작당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죠. 요 임대는 관리행위입니다. 그죠? 관리행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거든요. 맞죠? 따라서 을과 병이 합치니까 3분의 2 과반수 됐잖아요. 따라서 임대는 적법합니다. 임대가 적법하기 때문에 정의 점유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갑은 정에 대해서는 어떤 청구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갑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을과 병에게 찾아가서 돈 내라 이렇게 합니다. 돈 얼마 내라? 자기 몫이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내라. 보증금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원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고 월세가 이득 아닙니까? 10만 원 내라 이래야 됩니다. 자, 방과후 1번 한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나 그 해제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고 관리 행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므로 을과 병은 3분의 2 지분의 과반수로서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적법하다. 방과후 2번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 정의 점유도 적법하므로 갑은 임차인 정에게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갑은 을과 병을 대상으로 3분의 1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얼마? 10만 원 차임만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9번 공유물 분할. 자, 1번의 분할은 자유입니다. 합유물 분할은 금지입니다. 총유는 분할 자체가 없고요. 합유물 분할은 금지가 원칙입니다. 근데 공유물은 분할이 자유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의 분할은 자유이나 몇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5년.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하고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자, 그 옆에다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지분, 처분, 금지 특약, 등기 대상 아님. 따라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자, 공유에는 특약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의 특약은 뭐라고요? 분할 금지 특약. 하나의 특약은 뭐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그 특약이 두 개 나오는데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등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으면은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등기를 할 수 없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안 미칩니다. 자, 이번에 자, 분할의 방법으로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누는데, 재판상 분할은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 재판상 분할합니다. 성립하지 않을 때입니다.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근데 괄호를 잘 보세요. 성립은 하였는데 성립된 협의상을 이행하지 않을 뿐인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로 갑니까? 아니면 이행 청구나 이행의 소로 갑니까? 이행 청구나 이행의 소로 간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로 가는 것이지, 성립은 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분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행 청구나 이행 소송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협의 분할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자체를 쪼갠다, 현물 분할. 돈으로 바꿔서 쪼갠다, 대금 분할. 자, 이때 대금 분할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분할합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자, 방괄호 3번에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격 배상. 일부 공유자가 물건을 전부 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가격으로 배상하는 경우를 가격 배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임의적 선택상이다. 자, 그 밑에 재판상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 있는데 최근 판례는 가격 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 조문에는 가격 배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분할의 방법에도 가격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과로 이번에 대금 분할 등이 있는데 원칙은 현물 분할이고,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대금 분할한다. 자, 이때 대금 분할은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매매 등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분할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재판상 분할은 매매 등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 지상권 내로입니다. 자, 지상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자, 약정 지상권은 약정,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정 지상권은 시험에 40%, 법정 지상권은 시험에 60% 출제됩니다. 그러면 약정 지상권에 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1번의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료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중요하고, 자, 법정지상권 후자와 관련해서는 366조의 법정지상권, 305조의 법정지상권, 가담법 6조, 임목법 10조,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 논점을 이제 설치해놓고 뒤에 하나씩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제가 줄을 치는 거는 뭐예요? 366조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줄 꺼놨죠.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자, 5번 밑에 한번 봅시다. 갱신 청구는 기간을 연장해 주시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만약에 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아니하면은 사가시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지상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 청구권은 뭐의 성질, 매수 청구권은 뭐의 성질 돼 있죠.
자, 전자는 청구권의 성질, 후자는 형성권의 성질. 자, 그 밑에 청구권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형성권은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 지상권자. 그 밑에 괄호는 지상권 설정자. 자, 지상권자는 땅을 빌린 사람입니다. 지상권자는 먼저 갱신 청구를 해보고 설정자로부터 거절당하면 비로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 좀 해주시오 땅 주인아 이래 해놓고 연장을 안 해주면은 사가라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가지는데 이 경우는 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곧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상권자도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을 가지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 차이가 뭐가 있을까? 지상권자는 바로 매수 청구한다. 갱신 청구를 거친다. 갱신 청구를 거친다. 그러나 설정자는 갱신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뜻도 다르죠.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는 사가라 이런 이야기고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팔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파는 권리고 설정자는 사는 권리고 이렇습니다. 자, 그 밑에서 셋째 줄. 자, 지상권은 무상으로 지상권자는 치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치료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면은 예외로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다만 특약을 하면은 지급해야 한다. 자, 이러한 특약은 원칙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미치고 당연합니다. 왜? 특약도 특별한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뭘 하면은 특약을 등기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자, 그런 논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가지는 것을 법정지상권 366조에서 인정이 되면은 366조의 법정지상권, 판례가 인정하면은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 전자는 강행 규정으로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은 무효이나 후자는 임의성으로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은 유효이다. 자, 366조의 지상권하고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비교합니다. 전자는 포기특약 무효, 후자는 포기특약 유효. 전자는 저당권 설정시가 기준입니다. 항상 저당권 설정시. 근데 후자는 처분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건물 철거 특약이 요건이 아니나 후자는 요건이다. 즉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철거 특약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366조 지상권에는 그런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66조는 저당권 영역에서 취급하는데 후자는 뭐요? 지상권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6조 지상권은 저당권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에서 배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상권 하고 있죠. 그래서 62번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3대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다. 큰일 났다. 집이. 그때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게 366조 지상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66조는 저당권이 개입하고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이 딱 나오면은 그림을 항상 연상을 해야 돼. 연상. 여기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올리를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똑같아.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 없죠? 갑이 토지와 집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A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이 토지가 을 앞으로 지금 넘어가 버리잖아요. 토지를 조그맣게 그려야 되겠다. 이 큰데 같은 토지입니다. 이게 요게 요거라 내놔. 같은 토지인데 왜 갑자기 작게 그렸습니까? 괜히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 크게 그릴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쪽에 좀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 주인은 을이고 집 주인은 갑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집주인 갑이 을의 토지에 당연히 뭘 취득한다? 지상권. 이걸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토지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자 갑자기 토지만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다. 을한테 이렇게.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집주인 갑은 이 토지에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법정지상권. 여기는 조문에 있습니까? 조문에 없습니까?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해요. 판례가. 그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뭐란다?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관서법상의.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당권 실행으로 주인이 달라진 것이고 여기는 저당권 실행 외의 사유로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 요게 기준입니다. 기준. 아시겠죠? 여기는 요게 기준입니다. 요거.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뭐라고 해놨단 말입니까? 처분시다. 이런 이게 기준이야. 여기는. 그래서 366조의 3대 요건을 대라 그러면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설정 당시에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요건 대라. 처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처분 당시에 갑이 둘 다 소유했고 처분으로 인하여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졌고 이래 되잖아요. 다만 여기는 요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2번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요건 처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괜찮다. 자 이번에 처분 당시 동일인이 소유할 것 처분 당시 안에 진하게 써놨죠. 그게 최신 판례인데 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할 것 되어 있는데 강제 경매 절차로서 가압류 및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 갑이 아니고 가압류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다. 가압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압류. 자, 가압류와 압류 다 있으면은 가압류 당시, 압류만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해야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당시란 말이 완전히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처분 당시 이래 돼 있는데 강제 경매로 달라졌다 그러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이 소유해야 된다? 가압류, 압류가 다 있다면은 가압류 당시, 압류만 있다면은 압류 당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방과로 3번. 임의경매, 즉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 이외의 사유로 달라져야 한다. 그럼 그 괄호 안에 보시면은 매매, 정여, 공매, 분할, 강제경매, 강제경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의경매는 366조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해당되나 뭐는 제외된다.
하나가 딱 제외 됩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으로 주인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과란에 뭐야? 환지 처분. 환지 처분. 환지가 뜻이 뭡니까? 땅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환지. 땅을 어떻게 바꿉니까? 땅 들고 가서 바꿉니까? 어? 응? 땅으로? 덜반다. 참고로 저도 시험 됐습니다. 그 환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응? 그 환지 몰라도 시험 낸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환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하여간에 뭐 땅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 그 환지로 인해서 주인이 달라졌을 때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자, 4번에 토지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 및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자,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건물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 위에 존속해도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갑은 높아심에서 혹시나 빵이나 하면서 을하고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했단 말이야. 잘했다, 헛방이다.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임대차하고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 우리 대부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안 해야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둘 다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과로 4번에 임대차 계약 및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효과.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합니까? 취득 시기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항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그 다음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관서법에 의해 내용과 효력은 민법에 의해 처리된다. 자, 백지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맨 앞에는 366조 법정지상권, 맨 뒤에는 분묘기지권, 중간에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세 개를 딱 써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뭐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맨 뒤에는 뭐 관서법상의 분묘기지권, 맨 뒤에는 분묘기지권, 중간에는 뭐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래 해놓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도 민법으로, 내용과 효력도 민법으로, 분묘기지권은 성립도 관서법으로, 내용과 효력도 관서법으로, 중간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은 관서법으로, 내용과 효력은 민법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뭐로? 관서법으로. 366조는 무조건 뭐로? 민법으로. 근데 중간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나뉜다 이 말입니다. 성립은 뭐로? 관서법에 의해, 내용과 효력은 뭐? 민법에 의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뭐 하나 떼가지고 딱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주인이다. 을이 지상권자다. 땅을 빌렸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상도 효력이 미치고 지하도 미치고 지표도 미치고 이게 지상권이에요. 일반 지상권.
그래서 을이 지상권으로 토지를 빌리면은 토지를 전면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나눠 가지고 구분을 딱 해 가지고 여기만 빌려줄게. 그리고 여기만 빌려줄게.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지상권이라 한다? 구분 지상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 지상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근데 구분 지상권은 뭐하고 안 맞다? 수목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여기 수목 한번 시험 봐라. 이렇게 이렇게 떡집에 가면은 대번에 아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아니 토요일마다 학원에 나온 거 보니까 사람도 이상해졌네 하면서 여기 떡 나무를 심어봐. 딸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딸한테 엄마는 휴일날 학원에 나가다 보니까 이상해졌다면서. 유치원 뭐 싫게 나왔냐 하면서. 광합성도 모르나 이렇게 합니다. 수목하고는 여기 안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는 안 들어가고 뭐요?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이것만 들어갑니다. 자, 63번 구분지상권의 특성으로는 수목입니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기존의 사용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전원의 성락을 받아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기존에. 그 얘기 한번 보세요. 잠시만. 지금 을에게 이미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을에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을에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갑이 다시 여기는 A한테 여기는 B한테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존의 사용권자가 있다면 전원의 성락을 받아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뭐 유사의 물권이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1번 성립도 관서법에 의하고 내용과 효력도 관서법에 의해서만 생긴다. 됐고. 자, 성립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지료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협의로 지료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 분묘기지권도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맞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지금 분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땅 사용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유가 시효 취득으로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은 그때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안 줘도.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줘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됐고. 자, 4번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분묘기지뿐 아니라 주위의 공터까지 미친다. 그 공터를 뭐랍니까? 반달 모양의 사성. 여러분이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반달 모양의 그 둔덕처럼 되는 거 있죠, 그죠? 그 뭐 빗물이나 이런 거 이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사성이랍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기지에만 미친다, 공터까지 미친다. 공터. 그러면 그 공터는 사성까지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래야 됩니다. 사성까지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위의 공터까지 미치는데 공터는 주로 반달 모양의 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려면 봉분이 있어야 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봉분이 없는 걸 뭐랍니까? 평장, 암장입니다. 암장. 평장, 암장. 그죠? 평장, 암장, 그 다음에 괄호를 치십시오. 평장이나 암장은 제외까지 괄호를 딱 치시고.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해야 하며, 그러면은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묘를 뭐랍니까? 가묘나 허묘, 가묘나 허묘는 제외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라도 합장은 물론이고 합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합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쌍분 형태의 합장하고 단분 형태의 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분이 두 개로서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봉분은 하나인데 시신이 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 합장 자체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됩니다. 쌍분 형태의 합장은 물론이고 단분 형태의 합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여간에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시신을 합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64번 지역권. 지역권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우선은 지역권의 특성은 일과 관련하여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의 특성. 부종성이 있다. 비배타성이다. 불가분성이 있다. 자, 부종성이 무슨 뜻입니까? 요역지 소유자는 권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기 잠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도로거든요. 도로이고 여기는 성역지, 여기는 요역지. 이거는 을의 토지고 갑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행을 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이걸 뭐랍니까? 이걸 요역지. 이걸 뭐랍니까? 성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권리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요역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성역지에 대해서는 뭐 지역권, 통행지역권이라 합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주인이고 이거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이전된다. 소유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은 지역권도 목적이 된다. 이걸 부종성이랍니다. 아시겠죠? 부종성. 그 다음에 비배타성이 뭐냐? 자, 만약에 갑이 여기다가 지역권을 가졌어. 근데 만약에 여기 갑 다시 소유야. 갑 다시도 여기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권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지역권을 배척하는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토지에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비배타성이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 공유. 세 사람. 갑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역권이 현재 없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취득해도 나머지 두 사람도 따라서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됐죠. 이미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됩니다. 따라서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관의 2번 보겠습니다. 1과 관련하여 이번에 비배타성, 동일한 성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성질, 이렇게 된 비배타성. 비배타성하고 같은 말이 공용성이랍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공용성. 비배타성, 공용성. 자, 3번의 불가분성.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나머지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며,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지역권에 대한 자기 지분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규정하여면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되는 성질을 가진다. 자, 이와 관련하여 즉 상린권하고 지역권하고 차이가 뭐냐? 자, 여기 잠시만 보세요. 지금 갑은 지역권을 가지고 여기를 통행할 수도 있고 또 뭐로 통행할 수도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 그러면은 지역권으로 통행하는 거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통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은 차이. 응? 자,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번 상린권이 내나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상린권 중에 하나가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권은 소유권의 확장 내지 제한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역권은 독립한 용익물권으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은 20년, 채권은 10년. 그 다음 2번. 상린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하므로 등기가 필요 없으나 지역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취득하므로 등기해야 취득한다. 상린권은 법률 규정, 지역권은 법률 행위. 자, 3번에 상린권은 토지간에만 인접해야 하나, 토지간에 인접해야 하나, 지역권은 인접해야 된다. 필요가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인접하지 않는 토지끼리도 지역권은 가능합니다. 자, 알게 하시고. 자, 3은 뭡니까? 시효 문제입니다. 시효. 소멸시효 대상은 모든 지역권이나 취득시효 대상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모든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맞습니다. 모든 지역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X. 취득시효 대상은 모든 지역권이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대표적인 제가 통행지역권. 자, 옆에다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 첫째, 20년간 통행해야 함. 20년간 통행. 두 번째, 통로 개설. 세 번째,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 세 가지입니다. 요건이. 자,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20년간 다녀야 하고,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 통로를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가 개설한 통로를 20년간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개설해 놓은 통로를 20년간 다녀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가 통로를 개설해서 직접 통행을 해야 된다. 자, 4번의 위기. 그거는 표시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우선. 괄호 안에는 혼동입니다. 혼동. 사와 관련하여 해가지고 혼동. 혼동이 뭔지 아시죠? 어지럽다 이거 아닙니까? 어지럽다. 어지러워서 죽었다. 이게 혼동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전세권은 지역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의 문제가 지상권의 한도 문제, 전세권의 한도 문제, 지역권에는 반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에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교과서 따로 읽을 필요도 없고, 지역권. 그 이해가 안 될 때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전세권은 논점이 좀 많아요. 자, 65번 간단해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자, 1번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 지급, 전세권 설정 등기.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전세권은 성립한다. 근데 뭐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물건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물건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이것도 기본기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해야 성립하고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그 처분이 자유로우나. 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해야 성립하고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절대적 효력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그 처분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적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 자, 2번.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이나 임차권에서는 뭐가 차임이 성립 요소이다.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금, 차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 전세권자는 뭐가 있다?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자는 임차인은 가지지 못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 임차권자가 등기할 수도 있고 대항력권을 구매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갖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경매권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무조건 가지고. 자, 4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뭐를 가지나?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대인은 가지지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 임대차에서는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만 가집니다. 임차인. 세입자만 가진다 이 말입니다. 세입자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만 인정하고 임대인에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도 가지고 설정자도 가지고 다 가진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에도 지상권자도 가지고 설정자도 가지고 오로지 뭐야만 임대차에서만 임차인만 가진다. 그걸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판례가 인정하나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명문화하고 있다. 5번도 체크를 잘 하시고. 특히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2007년도 판례에서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전세권자는 무슨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전세권자는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금은 다 가진다 이 말입니다. 다 가죠. 과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 그것만 조문에 있었고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조문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2007년도 들어와 가지고 판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수 청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크게 부속물.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뭐를 전제로? 건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가지냐? 어디에 있느냐? 조문이. 자, 우리가 지상권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고 임대차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에도.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에 있습니까? 지상권은 토지만 빌리기 때문에 부속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야? 임대차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상권에는 설정자도 가지고 누구도 가지고 지상권자도 가지고 자, 전세권은 뭐야? 빨리 대답하세요. 임대차에서는 뭐만 가지고 자, 임대인은 못 가진다 그랬죠? 오로지 누구만 가진다? 임차인만 가집니다. 이렇게. 그럼 전세권은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야. 전세권은 조문에 없어. 조문에 없어요. 전세권. 없는데 뭐가 인정했다? 판례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누구의?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희미하게 알면 안 돼. 희미하게.
희미하게 알면은 잠만 잘 옵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잠만 잘 온다. 깨끗하게, 정확하게. 예. 자, 그래서 전세권에 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 조문에 없어. 그런데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2007년도 판례에서 최초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정자는요? 설정자는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고.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연히 설정자에게도 있고 전세권자에게도 있고,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누구한테만 있다? 무조건 임차인만, 이 사람은.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있고 임대인에게는 없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민법이. 그 민법이 머리가 아픈 게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에?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연습을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조문에 없다가 2007년도 판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좀 쉬어야 된다, 그죠? 천재다, 천재.